네, 반장들 반가워요. 태풍 피해가 크면 안 될 텐데 비가 많이 오네요. 10월 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판단이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 건 아니었는데요. 너무 오래된 농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 맞다라고 실소유주다.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다스가 설립이 됐고 또 자본금을 이 전 대통령이 댔다. 뿐만 아니라 각종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비자금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근거로 다스는 MB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징역 15년이면 중형이죠? 중형이라고 봐야겠죠. 네. 참, 양 반장. 지금 몇 시예요? 5시 11분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쯤에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잖아요. 양 반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유효합니까? 그냥 제가 우주의 기운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럼 자리에 들어가서 이따가 그 기운이 오면 다시 얘기해줘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법원 입장에서는 오늘이 그야말로 슈퍼 금요일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조금 전에 최 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그 1심 선고를 비롯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동시에 진행되기도 참 쉽지 않은데요. 잠시 후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그동안 본인은 줄곧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왔지만은 법원은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 근거에 대해서 최 반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그러니까 2007년부터 약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총 16가지의 공소 사실이 있었는데 그중에 7개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 15년의 실형 선고 외에도 그러니까 징역형 외에도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이 얼마죠? 82억 원. 그 82억 원이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한 바 있지만요.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 또 TV 생중계 문제 등을 들어서 오늘 재판에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양 반장, 그 재판부가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형량을 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준엄한 질책을 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 재판부가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에 이명박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 원을 횡령했다.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서 국민과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이런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 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또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 그 대통령으로서의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격과 또 도덕성에 대해서 상당히 엄한 그런 판단을 했군요. 그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했고요. 그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슈퍼 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블랙리스트는 저희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블랙리스트와 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 보수 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입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오늘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됐습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다시 구속됐어요? 네. 그러니까 법정 구속됐군요, 오늘.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양 반장하고 얘기했던 대로 오늘 오후 6시, 그러니까 약 45분 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이제 양 반장하고 고 반장은 문 대통령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신 반장은 어때요? 신토토라고 불리는 신 반장.
네. 저도 우주의 기운을 좀 아니 좀 얘기 좀 해요. 뭐 그런 거 배우지 말고.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문 대통령이 수상하면은 당연히 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일이고 기쁜 일인데 올해는 수상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남북 북미 대화를 이끈 공로가 크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에서 이 평화상이 너무 이르다는 분석이 꽤 있고요.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3자가 함께 공동 수상을 할 거라는 예상도 많은데 뭐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인권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보다 또 내년의 수상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내년 수상 가능성을 전망하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 뭐 청와대 측에서도 아직 받을 건 같진 않다.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전 지켜보고요. 정치부회의에서 노벨 평화상 발표 장면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할 계획이니까 누구 예측이 맞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치부회의를 보고 계시면은 아마 이따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면은 저희 정치부회의가 뉴스룸까지 그냥 쭉 밀고 갑니다. 어제 반장들한테 얘기했죠. 네, 특집 방송으로 저희가 이어갈 거니까. 화장실은 갔다 왔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또 화이트리스트 선고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일본이 우리 관함식에 불참키로 했다는 소식, 또 오늘 평양에서 열린 14 공동선언 기념식 행사 등 외교안보 이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국에 생중계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10여 년에 걸친 물음에 대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판단의 배경은 뭔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 그 배경을 최 반장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생중계로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저희 다정의 가족분들도 함께 지켜보셨겠지만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이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에는 이 전 대통령 얼굴을 비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MB 측이 생중계를 반대한 만큼 중재안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면 국격 그리고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 이 전 대통령의 건강 그리고 경호상의 우려, 또 선고 결과에 불만인 사람들과의 과격한 행동이 중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또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석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자,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 사법시험 37회 수석 합격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다루는 부패전담부 사상 첫 여성 재판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정 부장판사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격하고 또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핵심은 바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였는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금을 조달했고 또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요 결정에도 개입한 정황을 토대로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또 다스는 친형 이상은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들어보시죠.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스 주식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자,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니까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은 상당수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른 건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뇌물 혐의였는데요.
다스가 MB 소유인 상황에서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게 하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등 대가가 인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525만 달러, 약 59억 원을 뇌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전직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원세훈 전 원장이 건넨 10만 달러, 약 1억 원만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인사청탁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또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 원도 공천원금, 즉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물론 향후 항소심으로 이어지겠지만 일단 10여 년에 걸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오늘로써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오늘 15년형이라는 선고 결과는 파란만장했던 이 전 대통령 인생에게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자,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 전 대통령은 1945년 해방 후 경북 포항 흥해읍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훗날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난과 어머니는 제 가장 소중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희망과 사랑과 바른 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독한 가난에 낮에는 뻥튀기 장사를 하고 또 밤에는 학업을 이어가며 그야말로 주경야독으로 삼고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고려대에 입학한 뒤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상대 학생회장 시절 이렇게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6.3 시위를 주도해 6개월 수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같이 구속된 게 이재호, 김덕용 전 의원, 그리고 당시 경기고 3학년이었던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자, 이후 현대건설에 입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20대의 이사, 또 30대의 사장, 그리고 40대의 회장이 됩니다. 이 같은 초고속 승진 배경엔 태국 금고 사건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서전에 따르면 이 칼을 든 폭도들에 맞서서 혼자 금고를 지킨 무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기억은 달랐죠. 이명박 씨는 금고를 지킨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계에 발을 들인 건 14대 총선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비례대표에 당선이 되고 15대 총선에선 정치 1번지 종로구에 출마해 노무현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진 사퇴를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후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고 이를 발판 삼아 대권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끼니조차 잊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세러리맨을 두루 거쳐서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남들은 이를 두고 모두 셀러리맨의 신하다라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력의 결과지 신하는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자서전 마지막 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또 다른 세계로 나를 보낸다. 그 또 다른 세계가 어디였을까요? 다만 지금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됐고 오늘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징역 15년, 다스는 MB 소유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네, 아마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는 각오는 했을 겁니다. 짐작컨대요. 하여간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스는 도대체 누구 것이냐?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된 물음이었는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우 전 전무 등 다스의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설립 자본금도 이 전 대통령이 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 모두 믿을만하다면서 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어제 최 반장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예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스가 그게 이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에 7개가 다스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던 대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거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스와 연관됐던 뭐 뇌물이라든지 횡령 같은 혐의들이 대부분 다 유죄로 나온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그 점이 전제가 되면서 사실상 다스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그에 따른 횡령죄 대부분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총 349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 가운데 비자금 240억 그리고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횡령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한 거죠. 다만 이 31억 원의 이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면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다스와 관련한 뇌물죄 혐의죠.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 대신 내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미국 로펌에 지급한 67억 원을 뇌물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일부 액수를 제외하고 5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억 원에 대해서 뇌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거는 또 대가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 반장?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신 반장이 그 삼성의 소송비 대납 얘기도 했는데 어떤 점이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물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재판부에 따르면요, 당시 삼성의 소송비 지원 의사가 2008년 3월에서 4월경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엔 삼성은 뭐 비자금 특검 등 현안이 있었고 또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면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백에 대해서도 이 허위 자백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료 소송이었고 무료로 해준 소송이었고 또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잖아요. 이 전 대통령 본인도 그런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주장을 재판부가 이제 기각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활비 있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4억 원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면서 국고손실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 약 1억 원 정도인데요. 당시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많이 다뤘잖아요. 예, 이것도 네. 정말 중요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뭐 그 비망록에 대해서 이거 소설이다 뭐 이렇게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비망록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공직 임명의 대가로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19억 원 상당이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남 전 한나라당 의원 그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그것도 역시 공천 헌금도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최동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 상사 회장, 지광스님으로부터 받은 돈 약 10억 원. 이거는 무죄로 판단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뇌물죄는 1억 원만 수수하여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네, 5시 30분이네요. 이제 노벨 평화상 발표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그 발표 장면을 생중계로 저희가 내보낼 예정이니까 계속 정치부회를 보시면서 이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자, 지금 이제 재판부의 판단 취지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신반장. 그 뭐 변호인들은 나왔을 테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혹시 나온 게 있어요? 네, 나왔습니다. 사실상 오늘 판단은 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을 하고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강훈 변호사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스의 소유와 관련해서 측근들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 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저희들은 뭐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물증을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판결문 받아서 검토하시겠지만 지금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대통령께 상의를 못 드려서 제가 단언할 수가 없고요. 가서 대통령께 접견을 통해서 상의한 후에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강훈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네요.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강훈 변호사 측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검찰이 이제 조금 전에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이제 징역 15년의 실형이 나왔지만은 또 일부 16가지 공소 사실 중에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역시 물론 이제 변호인 측도 항소를 하겠죠. 예. 근데 일단 검찰 측에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막 밝혔다는 그리고 그런 속보가 특히 그 이번에 재판부가 그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 문건, 공소를 네. 기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온 사실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그동안 유죄가 될 거라는 그럼요. 예측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온 거는 이 검찰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뭐 항소심에서 관련한 쟁점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조금 이제 다른 재판으로 또 이어갈게요. 또 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속보가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치권 반응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체크해 주고요. 오늘 다른 법정,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운명이 엇갈렸네요. 네,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시 구속이 됐고 한 사람은 풀려났는데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혐의 대부분이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 8월 석방된 이후에 약 2달 만에 다시 구치소로 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경련 등이 특정 보수단체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전직 비서관들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당시 그 정무수석을 지냈던 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선고 후에 평화당도 그러네요. 사필 규정이라는 그런 논평을 내놨고요. 아직 자유한국당은 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 입장이 나오면은 고반장이 좀 이따가 소개를 좀 해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관심이 갔던 사람이 이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잖아요. 오늘 이제 항소심 선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1심에선 실형이 나왔고 석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서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뇌물 공여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사실상 재벌 총수들의 1심 실형 또 2심 집행유예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성립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됐던 다른 롯데 총수 일가 중에서는 신격호 명예회장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마침 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었는데 MB 정부 당시에 댓글 공작,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회의 시간에 했잖아요. 그 결과가 밤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네, 발부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진행했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면서 영장 발부했습니다. MB정부 시절 서울경찰청장과 또 경찰청장을 지낸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천안함 사건이나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FTA 등 정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번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거고요. 경찰은 구속된 조 전 청장을 상대로 6만여 건으로 추정되는 댓글 작업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조현오 전 청장이 구속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으로 그때 이제 사자명예훼손 혐의였죠. 기소가 돼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맞죠, 재판장? 맞습니다. 맞죠? 네. 이번에는 근데 경찰서 유치장에 또 수감이 됐대요. 그러니까 경찰의 총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치욕스럽게 느낄 수 있을 그런 분위기죠. 네, 이 전직 경찰 총수가 경찰서에 수감이 된 건 처음입니다. 이 조 전 청장은 어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다가 서울 남대문 경찰서,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경찰서죠. 그 유치장에 구금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영장이 발부가 돼서 곧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하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통상 경찰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이 됐다가 나머지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로 송치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거쳐지게 되는 겁니다. 즉 아무리 전직 총수라고 해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이 된 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청 본청엔 유치 시설이 없기 때문에 통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대문서나 서대문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또 TV로 생중계되는 바람에 덕분에 저희가 사실은 준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세밀한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체크가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속보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따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오늘 기사는요,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로 잡겠습니다. MB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일 개막되는 제주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1일에 있을 해상사열 때 우길기를 달지 말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만큼 아예 관함식 불참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우길기, 전범기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스럽다는 생각인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잠시 후 이제 21분 정도 남았네요. 진짜 이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에 확실한 촉매제가 될 게 분명한 이 노벨 평화상. 또 하필이면 저희 정치부 회의 시간에 걸려서 저희들의 연장 방송 그리고 야근 여부를 또 결정하게 될 노벨 평화상. 이거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진짜 떨립니다. 자, 이 채널 고정, 저희가 이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지난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그 전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긴다라고 제가 무려 100대 1의 터무니없는 그 배당률을 정확히 예견했던 제 촉으로는 번쩍번쩍이네요 좀. 네. 아무래도 저희는 야근 각인 것 같은데 일단 잠시 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한일 양국 이 우길기 전범기 놓고 진짜 정면 충돌 불가피한 거 아니냐 우려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합참 의장격인 일본의 이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 막료장이 어제 이 자위 함대는 우리의 긍지고 자랑이고 그걸 내릴 일은 절대 없다. 이 법률에 따라 개항을 해야 한다. 뭐 일수불퇴를 선언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까지 남조선 당국은 우길기를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면 촉구하면서 이 공사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자존심을 건 치킨 게임 양상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극적인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불참 통보해온 겁니다. 우리 정부가 정우길기를 달고 오겠다면 해상사열 불허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일본이 됐어 그럼 안 가 한 거죠. 자, 파국은 피했습니다. 그래도 오는 12일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같은 부대 행사에는 해상자위대 간부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뭐가 됐든 이번 전범기 논란 우리 국민 모두가 그야말로 보수 진보를 넘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면서 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정말 생각 제대로 박힌 자국에서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말은 하는 일본인들을 만나면 정말 반가우면서도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러죠. 자, 영화 곡성에 출연했던 일본 배우 쿠니무라 준 씨. 우길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트 심사위원 기자회견장에서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 분들이 우길기에 대해 남다르게 생각한다는 것도 깊이 이해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보수적이죠.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개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배우가 이 정도 소신 발언할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시체말로 듣보잡 배우도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안성기 씨 정도 되는 국민 배우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겁니다. 당장 이 소식 알려지자마자 일본 누리꾼들 뭐 쿠니무라 씨를 향해서 배알도 없다 막 이렇게 욕을 퍼붓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 2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범진보, 범보수 대선주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먼저 범진보부터 보시죠. 자, 이건데요. 이낙연 총리가 1위를 했습니다. 14.6%를 얻었습니다. 2위 박원순 서울시장, 3위 김경수 경남지사 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번째 이름을 올렸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낙연 총리가 범진보 차기 1위로 올라선 거 지난달 말부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박 시장이 부동의 1위였죠. 자, 이런 분위기 반전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총리께서는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항목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망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시죠?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조사를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대통령 임기 고작 2년 차인데 이런 조사 왜 벌써부터 하는지 모르겠다. 어리둥절하다. 한껏 몸을 낮춥니다. 그렇죠.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보기가 상당히 면구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이용호 의원,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조사를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분은 좋으시죠? 나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범보수 진영을 한번 알아보죠. 한번 덮어주시죠. 자, 역시 예상대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13.9% 1위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는 2위군요. 그 뒤로 지금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순입니다. 자, 황 전 총리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도와 보수에 역량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했다는 거죠. 이 결심이 서면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전당대회에 도전하겠다고도 했었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바른수위가 올라갑니다. 이른바 총리 대망론, 총리 출신 상당수가 항상 차기 주자군의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정작 여태껏 총리 출신 대통령은 없었다는 점에서 자꾸의 이 상황, 이게 참 나중에 어떻게 귀결이 될지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노벨 평화상 관련해서는요. 어쨌든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아직 비핵화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올해 받을 가능성을 뭐 낙관적으로 보기는 뭐 어렵다. 뭐 이런 분석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신 반장도 이제 내년이 유력하다 그런 예측을 했고 양 반장은 그냥 단순히 뭐 촉으로 우주의 기운이든 뭐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그걸 느꼈다는 뭐 예측이고요. 아마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조금 전에 이제 산케이 신문을 보니까요.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관함식 불참 사실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까까지는 뭐 왔다, 뭐 사실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쌍방 간의 타협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자위함 파견을 보류키로 했다. 이렇게 이제 산케이 신문의 보도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제 일본 자위대 불참 말고는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금시초문인데 부장 어제까지만 해도 큰일 났네, 뭐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어제 최 반장이 네. 딴 생각한 거지. 제가 분명히 안 오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 안 했어도 대충 이렇게 둘러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요, 고 반장. 계속 이 문제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뭐 우리도 부담스럽지만 일본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아니에요?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범기인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인 것이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처럼 우린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잡아뗄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일본이 이 전범기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라는 게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쭉 써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뿐인데요. 이 전범기 논란으로 깊이 들어가면 딱히 그걸 반박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만약 이 논란이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되면 아무 생각 없이 우길기 모양을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했던 서구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직 뭐 패션 아이템 얘기를 했는데 쇼핑몰에서 정말 버젓이 팔린다면서요? 예, 그죠? 예. 네, 여러 가지 뭐 여성 옷도 있고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재팬 라이징 선 플래그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왜 우세요? 영어를 써가지고. 아니 양 반장은 영어 잘해요. 네. 국제부에도 오래 있었어요. 나 영어 책 번역했는데 나. 네. 근데 오늘 있잖아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요.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 또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글쎄요. 뭐 관함식 불참 결정하고 또 맥락이 다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부분은. 일단은 먼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밝히고 한일 정상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합의했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문화 개방이라는 화답을 하기도 했었고요. 한일 관계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었는데 이 고노 수상은 당시 양 정상의 결단을 재확인해서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라고 한 거죠. 이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보도에 따라 풍파가 일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 반장, 그나저나 일본 측의 정확한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뭐 일본에서도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에 달린 댓글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대로 전해드리면 지들이 초대해놓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못하러 가냐? 불참 결정은 자존심을 지킨 거다. 잘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이건 악수다.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불참하냐? 그대로 밀고 가서 한국의 부당한 처사를 쟁점화했어야 한다라면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가 됐든 앞서 보신 일본 배우였죠. 쿠니무라 준씨 같은 주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뭐 우길기 파동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요. 하지만 뭐 우길기가 뭐 세계 패션몰 같은 데서 버젓이 팔린다고 하니까 그건 또 신경이 쓰이네요. 그건 뭐 우리 외교 당국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차기 여론조사 결과를 양 반장이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진보, 아직은 뭐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지만 범진보 이낙연, 범보수 황교안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게 요 며칠에 바뀐 흐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진짜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시면요. 지난 9월 중순까지만 해도 범진보, 범보수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해보면 차기에서는 각각 박원순 시장, 유승민 의원이 나란히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석 연휴가 지나고서부터 지난달 말서부터 이낙연, 황교안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미묘하게 변한 거죠. 물론 뭐 오차 범위에 안팎의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뭐가 됐든 미묘한 흐름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 같은 걸 하면 할수록 야당 의원들 질의에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자주 이렇게 보이면서 호평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이 뭐 이런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고 반장. 그러면은 범보수 진영의 변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아직 판단은 이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이 변화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우선 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출판 기념회를 갖고 사실상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이 치고 올라온 계기가 됐고, 반면 유승민 의원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를 만큼 이 공식 석상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여론조사 지표에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사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는 0.4%포인트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대외 활동이 더 많아질수록 지지율 변화 속도도 가팔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10일이 수요일 맞아요? 맞아요? 10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국정감사. 일단은 이제 야당이 국정감사에 이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상당히 이제 충돌을 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뤘잖아요. 미처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어제 이낙연 총리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이 됐는데 장관들 중에 그 친문재인계를 감별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죠. 어제 최 반장이 잠깐 간단히는 소개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좀 더 전해드리면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낙연 총리 이른바 친문이 아닌 사람들도 내각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당장 본인을 포함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은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총리 굳이 따지자면 친노 친문이 아닙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 때도 민주당에 남았던 이력이 있었죠. 네. 자, 그리고요. 책임 총리로서 몇 점을 주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60점인가요? 60점이라고 답변했죠? 네, 이 답이 나온 게 유은혜 사회부 총리 임명 과정에서 총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나온 건데요. 유 부총리 임명은 문 대통령과 상의해서 의견을 모은 것이고 내가 천거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검증으로 탈락한 분이 3명이나 된다면서 본인이 장관 임명 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느냐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던 경우는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달랐는지 공개하기는 어렵다라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요. 어제 위장 전입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많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고 본인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 내용 잠깐만 보고 가시죠. 그 교육부 장관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 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안 나갔나? 이 덕수 초등학교가 덕수궁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니까 개교 106년째를 맡고 있는 아주 역사가 오랜 초등학교인데 일단 저 방금 들으신 그 얘기가 나가고 나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무슨 기준과 근거로 명문초등학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느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하면서 발끈하는 일도 저렇게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집중 발제 때는 여론조사 그래픽이 나갔는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양 반장이 얘기한 부분에서 여론조사 그래프가 안 나갔대요. 그걸 간단히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이낙연 총리 그 부분이요. 네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쭉 찾아보시면요. 그 최근에 미묘한 좀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9월 중순까지만 해도 범진보, 범보수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해보면 차기에는 뭐 박원순 시장, 유승민 의원이 나란히 1위를 차지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서부터 지난달 말서부터 이낙연, 황교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순서가 뒤바뀐 거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차범위 안팎의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뭐가 됐든 하지만 그런 순위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대정부 질문 이런 데서 상당히 좀 득점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이 연출될수록 호평을 얻고 있죠. 반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부동산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지지율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발제할 때는 이제 그래픽이 나갔는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 그래픽이 안 나가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거를 주문을 한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이 5시 56분입니다. 이제 한 4분 정도 있으면은 물론 딱 정확하게 6시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고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6시에 노벨 그 평화상을 발표한다는 노벨위원회에 일단 고지는 뜬 상태인데 일단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 이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뭐 전문가들의 예측은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번이 300명이 넘잖아요. 그죠? 후보들이. 네, 319명인가? 네, 331명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331명이 후보로 네. 지금 거론돼 있죠. 그렇죠. 네. 주장이 진짜 이 암기력 하나는 제가 암기력이 좋은 게 한 컷 정치를 제가 매일 외우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근데 그거를 누가 뭐 보고하는 걸로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진 않나요? 안 보고 하시다가 가끔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요 계속 외우니까 외우는 게 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에 제가 고반장 비웃는 거 봐요. 네, 하여간 잠깐만 반장들한테 한번 예측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신반장의 예측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네, 당연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상을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비핵화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수상이 더욱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양 반장은 뭐 특별히 의견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도 받은 사례는 있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렇죠? 그 당시에도 진짜 아니 왜 오바마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맞아요. 임기 초에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 격려의 차원이었다. 맞아요. 예, 뭐 앞으로 이제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렇죠. 부장도 저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 하나 주시면 고반장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지금 최 반장은 벌을 줘야 될 입장인데 무슨 상이에요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좀 제가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왜냐하면 네. 신반장 예측대로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뭐 남북 간의 관계 또 북미 대화 재개라든지 특히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런 것들은 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도 이제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일부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받을 만한데 지금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또 일요일에 또 북한을 가잖아요. 4차 방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을 주는 거는 조금 이를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반장 얘기대로 뭐 비핵화 협상이 잘 되고 또 북미 2차 정상회담도 잘 진행이 된다면은 내년에 노벨 상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내년에는 3자가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3명이 함께 뭐 예를 들어서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세 정상이 함께 받을 가능성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전에 뭐 아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발제도 한번 소개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한 연설에 가서 지지자들이 뭐 노벨 이렇게 외치니까 그러니까요. 참 듣기 좋은 얘기군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나는 평화만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뭐 벤치마킹을 한 듯이 뭐 그 이후에 있는 연설에서는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 상은 필요 없고 평화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연호를 들을 때 듣기 좋은 얘기군요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때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해서 아는데 그 표정이 정말 진정 어린 표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는 경우는 지금 이제 노벨상 위원회 위원장이 막 나왔네요. 들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The Norwegian Nobel 노르웨이 Committee 노벨 위원회는 has decided 2018년 노벨 평화상을 for 2018 to Denis Mukwege and Nadia Murad 데니스 for their 무크웨게 efforts to end the use of 수여하기로 sexual violence as a weapon of 결정했습니다. war and armed conflict. Both laureates have made a 이 두 crucial 수상자는 contribution to focusing attention on and combating such war crimes. 전쟁의 Denis Mukwege 피해 is the 여성들을 helper who has devoted 도와왔습니다. his life to defending these 데니스 victims. 무크웨게는 이런 피해 Nadia 여성들을 Murad 돕기 위해 is the 평생을 witness 바쳤습니다. who tells of the 그리고 abuses 또 그 perpetrated 피해 여성에게도 against herself and 공동 others. 수여를 하겠습니다. Each of them, in their 이 두 own way, 수상자는 각기 has 방식으로 helped to give greater visibility to 이 문제를 wartime sexual 수면으로 violence, so that the 끌어올렸습니다. perpetrators can be 그래서 이 held 전쟁 accountable for 폭행에 their 대한 actions. 문제에 관심을 The 더 physician 이끌고 Denis 이 Mukwege has 문제를 더 spent large 알렸습니다. parts of his adult life 데니스 helping 무크웨게는 victims of 성인 sexual 생활의 violence 대부분을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콩고 Congo. 민주공화국에서 Since the Panzi Hospital 이런 was established 전쟁 in 피해 Bukavu in 문제를 알리기 위해 2008, 노력했습니다. Dr. Mukwege and his staff have 2008년에는 treated thousands of 그의 patients who 병원에서 have fallen victims 수천 to 명의 such assaults. 피해자들을 Most of the 치료했습니다. abuses have been committed 이런 대부분 in the 정쟁의 context of a 폭력들은 long-lasting civil war that has cost 오래 the 지속된 lives 내전의 of more than 결과였습니다. 6 million Congolese. 그 결과로 콩고의 내전의 Denis 결과로 Mukwege 600만 is 명이 the 넘는 foremost, 사람들이 most 목숨을 unifying 잃었습니다. symbol, both nationally and 그래서 internationally, of the struggle 국 to end 내외에 sexual 있어서 violence in war 이런 and armed conflicts. 성폭행과 His 그리고 basic principle is 폭력을 that 종식하기 justice 위해 is everyone's business.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Men 문제가 and 우리 women,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officers and 밝혔습니다. soldiers, 남자와 local, 여자 national and international. 그리고 네, 지금 막 그 2018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고요. 그 콩고 내전의 그 피해를 도운 그 데니스 무크웨게 의사죠. 의사에게 이제 노벨상의 영예가 선사가 됐고요. 그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아직까지는 이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수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 신 반장 예상대로 내년에 이제 수상될 가능성 일단 높아 보이네요. 네. 양 반장 신 토토가 맞췄습니다. 아니 네. 뭐가 됐든 정말 아쉽고요. 네. 예. 근데 어떤 뭐 일각에서는요.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만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조금 이제 비핵화 협상을 또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노벨 평화상에 데니스 무크웨게 외에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라디아 무라드라는 인물인데 지금 네. 구체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더 네.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 지금 네. 인터뷰를 끊었잖아요. 네, 아마 네. 더 추가로 나오면 뭐 네.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좋습니다. 뭐 관련해서는 이따가 또 뉴스룸이 진행이 되니까 뉴스룸에서 저희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야근은 안 하는 거죠? 야근을 안 하는데 뭐 아직 남은 시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정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야당 발제를 들어봐야죠. 계속해서 이제 야당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평양에서는 14선언 남북 공동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어제 평양을 찾은 160여 명의 남측 방북단, 그리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죠. 남북 참석자들은 오늘 행사에서 판문점 선언과 공동 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 호소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평양에서 14선언 11주년 남북 공동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14선언 기념 행사를 연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또 북측에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이성관 조평통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 남북 양측 오늘 행사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핵화를 강조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 땅에서 전쟁 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우리의 강토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언급도 있습니다. 우리 결의 항일 역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전민족적 거사인 3.1운동 100주년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기념하여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계를 다시 한번 떨쳐야 합니다. 자, 남북 양측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단일팀을 꾸려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남북 공동 하계올림픽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죠. 국제적인 체육 경기들과 문화예술 축제들에 남과 북이 함께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남북 공동의 14선언 기념행사, 이번이 처음이지만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남북 교류 덕분일까요? 남북 참석자 모두 서로를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금년 세 번째 방문입니다. 평양의 거리 그리고 이곳 인민문화궁전이 서울의 여느 곳이냐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북측 관계자분들도 일상을 함께하는 동료들처럼 반갑습니다. 남과 북, 평양과 서울이 이렇게 가깝습니다. 역사적인 9월 북남순회 상봉이 진행된 여기 평양에서 이렇게 14선언 발표 11달 기념 민족 통일 대축전에 참가한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방북당 일전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념행사에 혹시 깜짝 등장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졌는데 기념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4선언의 당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방북단 일원으로 참여한 만큼 14선언 당사자의 2세끼리 만나는 모습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노건호 씨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했었죠. 사실 그 2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남북 관계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런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계속 이렇게 잘 진행되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방북단은 내일 노 전 대통령이 식수했던 소나무가 있는 중앙식물원을 둘러보고 돌아올 예정인데요.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오전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방북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방북단이 돌아오면 또 다른 인사가 평양을 찾을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In Tokyo, October 6th and 7th, the Secretary will meet with Prime Minister Abe and Foreign Minister Kono. In Pyongyang, on October the 7th, the Secretary will meet with Chairman Kim. In Seoul, on October 7th and 8th, the Secretary will meet with President Moon and Foreign Minister Kang. 자, 그러니까 6일에 도쿄를 갔다가 7일 오전 평양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같은 날 오후에 서울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 등을 만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8일 베이징을 찾는다는 건데요. 자, 이 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미 간의 협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비핵화 방식, 절차,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등등등 협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평양에서 고작 반나절을 머물고 돌아온다. 자, 그리고 그 앞뒤로 도쿄, 서울, 베이징을 연달아 찾는다. 자, 만약 북한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최종 확인 과정만 거친 뒤에 한중일의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일정은 아닐까. 자, 이런 추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어디까지나 추측이니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고삐를 바짝 쥐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의 불법 거래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 건데요. 이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자, 오늘 발제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골치 아픈 소식이 참 많지만
자, 오늘 이 소식 개인적으로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온 귀한 손님이 청와대를 찾은 모습 오늘 공개됐습니다. 바로 고미와 송강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2마리입니다. 청와대 입성한 고미와 송강이의 하루 잠깐 보고 가시죠. 청와대 관저, 터줏대감 마루도 깜짝 출연합니다. 자, 고미, 송강이 그리고 마루의 훈훈한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 이 훈훈한 마음으로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남북 14선언 공동행사 평화터전 만들어야. 네, 그러니까 마루하고요. 고미, 송강이 나이차가 꽤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할아버지뻘 아니에요? 네, 마루가 올해 9살로 9살이죠? 알려져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고미와 송강이는 지난해 태어나서 이제 2살이니까 뭐 거의 아빠뻘 넘어서 할아버지뻘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청와대 퍼스트독 이제 마루, 토리에 이어서 고미와 송강이까지 4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퍼스트캣, 찡찡이까지 있으니까 동물 식구들은 모두 5마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14선언 기념행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저희가 이제 관련한 얘기를 좀 다뤘고 오늘이 이제 기념식이 있었던 날이니까요. 오늘 행사에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지 않았고요. 북측에서는 김영남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행사 연설에서요. 북남 순회가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려는 숭고한 뜻과 투철한 의지를 안고 세 차례의 순회 상봉 회담을 마련했다라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온 결의에 안겨드린 건 조선 만대의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실천 강령인 14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자주 통일, 공동 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14선언은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장엄한 통일 대진군의 길에서 우리 결의가 이룩한 민족 공동의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연설을 했는데요. 조 장관은 연설에서 이 8천만 결의가 함께 이뤄낸 평화 시대를 맞아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14선언을 기념하며 하나가 될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다면서 오랜 세월 많은 어려움에도 14선언의 정신을 지키고 이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조명균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나신 두 분 정상께서 두 손 굳게 맞잡고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시던 모습이 어제와 같이 떠오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남과 북, 대동포 모든 분들의 표정에서도 그날의 감동,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회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네, 당장 이번 주 일요일에, 며칠이에요? 오늘 무슨 요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이틀 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북측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면담이 잡혀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일 걸 보여지는데 이번 방북단의 그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체류 비용을 놓고 논란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민관 공동행사라면서 왜 정부 수송기와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 비용을 들여 방북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통일부도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사업이고 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비용도 민간이 공동으로 부담을 할 것이고 추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추가로 미국 단독 제재를 했다는 그런 그 속보가 오늘 들어왔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네,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은 터키 기업인 이 시아 펠컨 인터내셔널 그룹, 그리고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총 지배인, 또 주 몽골 북한 대사관의 경제 상무 참사관 리성훈입니다. 미국은 시아 펠컨이 북한과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관여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회사 관계자들이 올해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서 리성훈을 터키로 초청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은 시아 펠컨과 관계자들의 행동은 북한과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금지해온 유엔 제재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시도라고 지적을 하면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요, 그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 남북 군사 합의 관련한 여야의 질의가 주로 이제 야당의 질의가 많았죠.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정리해 보고요. 그나저나 이제 태풍 콩레이 북상을 하면서 이제 한반도가 서서히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서울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도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거로 보이는데 피해가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부장의 한껏 정치는 오늘 좀 쉴까 하는데요. 제가 그 노벨 평화상 발표라는 큰 변수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외우기 싫어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아까 얘기랑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다정의 가족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반장들도 주말 잘 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반장 수고했어요.